이번에 아주 박빙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막 엎치락 뒤치락 하더라고요. 결국에 여러분들의 선택은 이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걸 선택을 하셨고요. 양도세다 보유세다 하는 사이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야금야금 7%를 넘었답니다. 7%면은 진짜 높은 고금리죠. 그죠?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무슨 일이 있고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이나 보유나 뭐 매도나 어떤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지 제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떻게 변한 건지를 봐야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팩트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단이 7%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주택담보대출 금리 몇 프로 돌파 이런 류의 기사를 보실 때 제가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헤드라인은 무조건 자극적으로 뽑습니다. 기자분들은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뭐 그분들 뭐 기자분들 뭐 욕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은 어쨌든 클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기사 헤드라인만 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냥 7%를 넘었다 이제 영끌 조금 죽었다 약간 이 느낌인데 실제로 팩트는 모든 주담대가 아니라 고정금리 베이스의 주담대 그리고 모든 금리가 아니라 금리의 하단과 상단이 다르거든요. 그 중에 상단이 7%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4월 1일 기준으로 오늘 지금 촬영일이 4월 9일 지금 오후 7시 정도 됐는데 4월 1일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이렇게 5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단 4.42%에서 상단 7.02%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그럼 높은 거냐 추세가 어떻냐를 봐야겠죠. 이제 일단 금리의 절대 수준은 낮진 않은 것 같아요. 추세가 어떠냐면 1월 중순 기준으로 한 2달, 3달, 2달 반 전이죠. 2달 반 전에는 4.13에서 6.29%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어때요? 올랐죠? 하단 기준으로는 0.29%포인트, 상단 기준으로는 0.72%포인트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하단 0.29%포인트, 상단은 0.72%포인트. 이거 지금 2달 반 동안 거의 1%가 올랐어요, 상단이.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2개월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의 상단과 하단이 모두 올랐으며 상단의 상승폭이 더 크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럼 이유를 한번 봅시다. 왜 이렇게 금리가 오른 걸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한 이유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또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제가 공부를 좀 해보자면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산출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담대의 원가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제품이니까 상품이죠. 돈을 떼다가 은행이 마진을 붙여서 파는 겁니다. 원가금리 기준금리가 있고요. 거기에 가상금리를 얹어가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산출 기준이 은행채 금리예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근데 이 은행채 금리가 올랐습니다. 변동형 주담대 산출 기준은 코픽스예요. 여러분들 코픽스 금리 들어보셨죠? 그거는 변동형 주담대의 산출 기준입니다. 물론 당연히 코픽스 금리도 상승을 했지만 0.14%포인트 가량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채 금리가 조금 더 빨리 반응을 했고요. 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단연 전쟁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쟁이 일어났고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디서 일어났냐면 중동지역, 산유지역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유가가 오릅니다. 이 유가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 서부 텍사스유, 그 다음에 브렌트유, 두바이유 이렇게 있는데 두바이유의 영향을 가장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두바이유는 주로 아시아 국가에서 소비하는 원유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처럼 기름이 나지 않는 국가들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영향을 받느냐? 전 세계적으로 받습니다. 왜요?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서부 텍사스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에서 나는 거예요. 텍사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사람들은 중동이 이제 기름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국가 단위로 최대 산유국 미국이고요. 미국은 그래서 그 기름으로 자기들이 그냥 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사실은 브렌트유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국하고 노르웨이 사이에 흑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기름입니다. 그게 주로 유럽에서 소비를 하고요. 물론 이제 다른 지역으로도 가긴 하지만 그리고 두바이유 중동에서 나는 기름이 이제 한중일 이 아시아 쪽으로 많이 오는데 이 아시아의 유가가 흔들리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에 물가가 오르면 중국이 만들어내는 공산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물가가 막 오릅니다. 사람들이 괴로워요. 밥 먹을 우동, 새우튀김
자금 하나 얻는데 3,500원을 더 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괴로워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국가에서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을 펼칩니다.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그죠?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평상시에 이제 금리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원래는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는 인하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정상적인 금리 사이클이라면. 근데 이런 전쟁이라는 이슈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거야? 약간 이런 지금 공포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도 원래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 금리 내리는 걸 사람들이 막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인하 지연이 될 수 있겠다. 이거 금리 안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지금 퍼지고 있고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우려 부분들이 시장 금리에 선반영이 됩니다. 시장은 이제 시장 금리는 말 그대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뀌거든요. 유동적으로. 그럼 이 시장 금리가 선반영이 되니까 은행채 금리 같은 것들이 오르면서 대출 금리가 인상이 된 거예요. 이게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고환율이 우려가 되죠. 지금. 그죠? 휴전하고 나서 33원이 떨어졌어요. 하루에. 그게 이게 얼마 만에 보는 1사 환율이냐? 1,400원대. 근데 오늘 또 올랐어요. 또 1,500원 또 넘었거든요, 지금. 이거 1,500원 기준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1,500원, 원달러 환율 1,500원이라는 게 익숙하신가요? 안 익숙하죠. 뭔가 비싸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달러 너무 비싸다. 이 상태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율이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 원화 가치가 왜 떨어졌냐? 원화 양이 늘어나서 떨어진 겁니다. 원화 양이 늘어났는데 이거를 금리를 통해서 어떻게 조절해 줄 수 있냐면 당연히 인상하는 거죠. 금리 인상 필요성이 여기서도 또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도 금리 인상을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면 안 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환율도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상하거나 혹은 인하하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 이슈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후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분. 분위기가 묘합니다. 이 신윤성 후보자라는 분이 요즘 여러분들 경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분 얼굴도 아실 텐데 전 국제결제은행, 여러분들 BIS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국제결제은행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통화경제국장을 역임하신 굉장히 엘리트이신 분인데 이분이 매파적 성향을 가졌대요. 노나이님 매파가 뭐죠? 비둘기파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자, 비둘기파 매파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금리라는 거를 두고 매파적 성격을 가진 사람, 비둘기파적 성격을 가진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둘기 어때요? 비둘기 느낌이 어때요? 부드럽고 피존 이렇게 좀 따뜻하고 평화 이렇게 날 때도 이렇게 날고 닭들기 말고 비둘기 닭들기 생각하지 말고 뭔가 평화롭고 온화한 느낌이 들죠? 매는 어때요? 그냥 확 그냥 날카롭고 막 공격적이고 그 느낌이 들죠? 매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금리 올려 물가 잡아야지 다 때려 잡아버려 물가 약간 이 느낌이고요. 약간 현타 온다. 재밌게 어떻게 이해를 시켜보려고. 비둘기파는 우리 그러지 말자. 너무 금리를 올려서 막 시장에 막 충격을 주지 말자. 금리를 인하하거나 좀 온화하게 금리 정책을 펴자. 이런 사람들이 비둘기파거든요. 근데 신윤성 후보자는 원래 예전부터 이런 국제결제은행 같은 국제기구에서 활동하실 때부터 이런 매파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는 평가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존 경제 상황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야, 이거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부동산도 문제고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환율도 문제고 하니까 기존 이창용 총재는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물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한 번도 실행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되면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한국은행에서? 지금 미국이랑 한미 기준금리도 역전된 상태인데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 기준이 은행채 금리가 올라갔고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서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올라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은 파악이 됐고요. 앞으로 주요 변수가 뭘까? 향후에 주담대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은 뭘까? 근데 이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금리가 올라간 이유를 말한 겁니다. 그 이유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 바뀌겠죠? 그죠? 자, 첫 번째 이유가 요거였어요. 미국-이란 전쟁.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고환율 우려였고요. 세 번째 이유가 한국은행 총재님인데 세 번째 이유는 사실 굉장히 마이너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로 기준을 말씀드리면 4월 8일자로 2주간의 시한부 휴전에 들어간 미국-이란 전쟁의 전개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모른다는 겁니다. 트럼프 아니면 모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어제 휴전하고 오늘 이제 하루가 지났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또 폭격을 했어요. 아, 정말 왜 그러니? 진짜. 왜 그렇게 싸우는 거야? 그 레바논이랑도 관계가 안 좋아요. 이스라엘이 그거는 됐고 미국이랑 이란이랑 저기 한 거고 우린 됐고 우리는 원래 마음에 안 드는 놈 접할 거야 하면서 또 때린 거야. 또 때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다 보니까 또 주가들도 떨어지고 뭐 어저께 반등했던 주식들 중에 삼성전자도 떨어졌어요. 오늘. 휴전인데 말 그대로 휴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이 전쟁이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하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 두 번째는 국내 원달러 환율 우려가 커질 경우, 그러니까 환율 자체도 있지만 환율의 변화 속도가 지금 더 문제예요. 막 30원씩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환율 시장도 그렇고 변화의 폭이 너무 커요. 매일매일이. 이런 우려가 지금 점점 더 커질 경우에 물가하고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진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서서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 변수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급격한 속도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뭐 특히 투자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기준금리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대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금리 혹은 전 세계 금리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게 미국인데 미국도 지금 그래요. 미국도 이번에 뭐 고용지표나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좋아.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 경기가 나쁘다는 명분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건데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기준금리 인하 같은 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미리 알 수 없는 미래에 결정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겁니다, 내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럴 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기준금리 인하가 빨리 안 될 수 있겠구나. 그걸 기대하는 거는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거구나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겠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은 무엇이냐?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금리 얘기를 막 엄청 열심히 했지만 금리뿐만 아니라 한도가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이게 무슨 얘기지? 자,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죠. 그랬나요? 노나이님? 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계속 이슈 나오던 게 다주택자들 대출 연장 제한하는 거 나왔었죠. 그죠? 이것도 이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의 대의 명분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뭐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나오게 하겠다 뭐 그런 부수적인 기대 효과도 있겠지만 대의 명분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중에 상당수 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그중에서도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연장을 제한하겠습니다. 이건 거예요. 맥락이. 그죠? 그리고 세부 내용을 보면 2026년에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를 1.5에서 지난해 1.7%보다 더 강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년 가계부채를 이 정도만 늘게 하겠어라는 목표를 세웁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작년에 얼마였어? 작년에 1,000조였어? 그러면 올해는 1.7%니까 올해 말까지 1,017조가 넘지 않게 관리해. 이렇게 하는 게 총량관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어떻게 대출해주든 일단 총량이 저 정도로 묶여야 돼. 근데 그거를 목표를 작년에는 1.7%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5%로 더 빡세게 쪼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채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금융위가 관리하는 건 부채의 감소 목표예요? 아니면 총량이 늘어나는 비율의 목표예요? 늘어나는 비율의 목표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가계부채 혹은 국가부채의 관리 포지션상 기본적인 관점은 증가는 일단은 기본 디폴트 값이고 그 증가의 유리 목표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계부채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통화량을 늘리고 신용창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숙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경제 상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부동산 얘기를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즉 무슨 얘기냐면 가계부채는 그냥 원래 늘어나는 겁니다. 부채라는 거는 원래 늘어나는 거예요. 노나이님 그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부채만 늘어나면 위험하죠.
근데 자산이나 소득이 같이 늘어나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갖고 보셔야 된다. 다시 돌아오면 그 목표를 빡세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너무 높아요. 가계부채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비율을 줄일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안 되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또 디테일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별도로 관리하겠다. 자, 옛날에는 가계부채 총량만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은행, 예, 농협은행 또 왔어요? 저거 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농협은행 일로 와보세요. 예. 농협은행 지금 가계부채 얼마나 늘렸습니까? 1.6% 늘렸습니다. 내가 올해 1.5%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1.7% 아닙니까? 1.5%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대출 많이 해줘가지고 그 이자 받으려고 말이야. 적당히 하세요.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농협은행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왔습니다. 농협은행 일로 와보세요. 올해 가계부채 얼마나 늘렸습니까? 저희 1.5% 늘렸습니다. 1.5%요? 좋아요. 그 중에 주택담보대출은 얼마입니까? 네? 주택담보대출은 얼마냐고요? 그걸 왜 물어보시죠? 내가 따로따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봐라. 1.5% 중에 무려 1.3%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예. 농협, 주택담보대출이 제일 돈벌이가 잘 돼가지고요. 긴 기간 동안 이자를 따박따박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총량만 관리하시면 됐지. 이제는 주택담보대출도 관리하시고 신용대출도 따로 관리하시고 이러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언제부터 저한테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설명 한 방에 다 했다. 그래서 관리 목표를 별도로 신설하고 월별, 분기별로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원래 이유를 봐야겠죠. 금리가 올라가서 부담이 있는 것뿐만 아니고요. 대출 자체를 실행할 수 있는지, 한도는 생각한 대로 받을 수 있는지 자체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실수요자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 당연히 대출 될 줄 알고 은행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나라님께서 여기 농협은행 귀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농협 귀에서. 왜 귀에서 피가 나시죠? 됐고요. 고객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주택담보대출 받으려고요. 안 돼요. 왜요? 저희 정부 형님이 월별, 분기별로 다 주택담보대출 많이 안 늘리게 하시는데 저희 지점에 주택담보대출이 다 소진됐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현재 대출 규제를 봐야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현재 대출 규제 상태에서 이런 상황인 건 이해를 하셨고 지금 현재 대출 규제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25억이 초과되는 지역은 2억 대출 나와요. 지금.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25억이 넘는 집을 대출을 2억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원래부터.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금리도 오르고 대출 한도도 준대요. 이런 데는 어때요? 사실상 기존에도 대출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부분들이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은. 두 번째, 15억 초과 25억 이하인 지역들은 대출이 4억이 나와요. 마찬가지죠. 집값 대비 대출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이 제한적이에요. 15억 이하는 대출이 얼마 나오냐? 15억 이하는 집값의 생애 최초 기준입니다. 집값의 70%와 6억 중에 작은 금액이 나옵니다. 9억 이하는 덜 제한적이에요. 9억에서 15억 사이가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겠죠. 너나이님 9억 이하는 왜 덜 제한적이죠? 9억 이하는 일단 대출 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그죠? 9억 이하는. 동시에 9억 이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같은 걸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가격대의 주택들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게 전부 다 은행에서 하는 개별 대출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신생아 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은 정책성 대출이에요. 이 정책성 대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보면 오히려 늘린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쪽 대출은 오히려 더 받기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가격대 미만은 영향이 덜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담보대출 시장의 변화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격대는 9억에서 15억 사이의 가격대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제가 뒤에서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수요와 공급 상황 이런 것들을 엮어서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 진단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것만 보면 그래요. 매수 심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게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레버리지가 축소된다는 거에 대한 불안과 조급함이 부추겨집니다. 내가 집을 빨리 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집을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은행에서 나라에서 총량 규제하라고 해가지고 대출 안 해줄 수도 있대.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집 마련하려고 막 지금 계약서를 쓰네 마네 하는데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마음이 들까요? 빨리 은행으로 달려가려고 하겠죠.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매수 심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레버리지가 축소되거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게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면 불안과 조급함이 부추겨집니다. 너나이님 진짠가요? 그게 지난 2년, 3년 동안 우리가 봐왔던 겁니다. 지금 대출을 계속 줄여왔잖아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패닉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단 매수 심리가 살아있을 때. 반대로 매수 심리가 죽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세의 위축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줄까? 이걸 한번 제가 좀 더 들어가서 말씀드려볼게요. 금액대별로 생각해보자. 25억 초과하는 지역, 15억 초과 25억 이하인 지역, 15억이 안 되는 지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 4억, 6억이에요. 되게 재밌는 게 비쌀수록 한도가 줄어요. 그러므로 비쌀수록 대출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가 84제곱미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33평, 34평, 32평 이런 아파트들. 이 아파트 평균가 기준으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 딱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지역들은 단기적으로 주담대 금리 변화의 영향이 적어요. 다만 어떤 게 영향이 더 크냐면 현재 다주택자 매물들이 나오는 거,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물량들의 거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이거는 최근 3월 말까지 안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매물이 쌓이는 분위기고 매수도 없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중간 가격대는 84 평균 기준으로 마포에서 영등포까지 중상급지에 해당됩니다. 정확하게. 단기적인 주담대의 금리 변화의 영향이 적겠죠. 왜냐면 얘도 뭐 20억짜리 집 사는데 4억 대출이니까 비중이 매우 낮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의 수와 그것이 얼마나 거래가 되는가가 더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15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에는 84 평균가 기준으로 서울에서 강서구에서 도봉구까지의 중하급지가 해당이 되고요. 여기는 영향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책 대출이 아닌 일반 은행에서 대출 받으셔야 하는 9억에서 15억 사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자,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너네 이제 상황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내 집 마련 지금 준비하는데 주담대 금리가 고민입니다. 자, 그럼에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면 하는 게 맞습니다. 너나이님 9억에서 15억대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서울 아파트의 매물수입니다. 매매 매물수예요. 매매 매물수. 와, 진짜 많이 늘었네요. 안 좋은가 보다. 시장이 안 좋은가 봐요. 맞아요. 이게 언제부터냐면 1월부터입니다. 1월부터. 왜 1월부터 늘었을까요? 1월부터 대통령이 SNS에서 주택과 관련된, 아파트 주택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겠다. 5월 9일 전까지 다 팔아라.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실제로 매물이 늘었어요. 그러면 너나이님 지금 매물이 늘었는데 매매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약간 미묘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올라갔다가 살짝 지금 뭔가 이상하죠, 지금. 그죠? 그래서 제가 확대를 해봤습니다. 이게 최근 한 달입니다. 딱 한 달, 3월 2일부터. 보면 3월 20일을 기점으로 매물수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이전에 늘었어요. 늘었는데 3월 20일 기점으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실제로 그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들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래량에 나타나고 있고 거래량이 실제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서울 전체인데 이 안에서도 지역별 편차는 있어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하급지에서는 거래가 매우 활발해졌고 그리고 집을 보는 게 어렵고 가면은 이제 한 집을 막 4-5팀에서 같이 보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던 매물 수가 줄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언론이나 방송사나 이런 데에 따라서 지금 보여주는 뉴스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직접 원소스를 파악을 하시고 실제 상황이 어떤지를 냉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 도움을 드리고자 이 진짜 데이터를 갖고 온 겁니다. 자, 근데 진짜 문제 따로 있어요. 문제가 더 있어요. 이거는 전세 매물수입니다. 자, 전세 매물수는 이게 3년 기간이거든요. 3년 동안 꾸준히 출렁거리면서 계속해서 줄고 있고요. 기울기가 최근 들어서 매우 가팔라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한 달을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한 달 전만 해도요. 18,000개 정도 되던 전세 매물수가 지금은 15,000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무려 전세 매물수가 45,000개였습니다. 3분의 1이 됐어요. 지금 3년 동안. 체감이 되는 겁니다. 어떤 체감이 되냐면 전세 만기가 돼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고 전세 만기가 돼서 4년 살다가 이제 전세를 구해야겠다 하고 전세 구하러 부동산에 가면 전세가 없는 겁니다. 너나이님 그럼 월세 가면 되지 않습니까?
월세 매물수입니다. 이거는 3년이고요. 너네님 얘는 꾸준히 준 게 아니라 최근에 좀 늘었었네요. 네, 이때 입주가 좀 있었습니다. 강남 일대. 그런데 그것마저도 근데 그땐 전세는 안 늘었어요. 왜냐하면 입주 분양주택에는 전세를 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전세 대출 안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월세만 놓을 수 있었는데 그 월세 물량이 쌓였던 게 22,000개가 넘었던 게 지금 14,000개까지 떨어졌어요. 이것도 최근 한 달을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매매 매물, 전세 매물, 월세 매물이 전부 다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매매 거래가 증가한 건 전월세 급감에 따른 실수요 매수 때문이란 얘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3월 20일 기점으로 매매 매물수가 줄었네요. 그리고 매매 매물수가 줄었던 이유는 그걸 누가 샀기 때문이에요. 내놓는 것보다 사는 게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건 왜 그러냐? 이렇게 전월세가 급감을 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야 되는, 부득이하게 사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거 안 되겠다. 집 사야겠다. 마침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좀 싸게 내놓는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분들이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활발했던 게 서울의 외곽 지역들이었던 겁니다. 중하급지 위주로. 지난 봄 새학기 이사철은 전 진짜 너무 놀라운 게 뉴스 한 줄 안 나오대요, 이거. 전 이게 참 놀라웠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려워해요, 되게.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번에. 봄 새학기 이사철은 진짜 말 그대로 전월세 대란이었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가면은 집을 매매를 물건을 보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전세 보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전세 물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너무 놀라웠고 이번에 실제로 전세나 월세 구할 때 집을 아예 안 보고 구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집 보는 사이에 그 물건 빠질까 봐. 구조적으로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구조적인 문제, 즉 집,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사람이 들어가서 살 집 그 자체가 부족한 거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집값이 오르길 기대하는 마음에서의 매수보다 당장 살기 위해서 매수해야 하는 사람들이 매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너나님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집에 매수에 뛰어드시는 분들은 이 집값이 오를 거야, 올랐으면 좋겠어도 있죠. 당연히. 근데 살 곳이 없어, 지금 갈 곳이 없어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게 1월 달 이후로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이슈에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에 실수요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은요.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 초에 토지거래 허가제 풀어줬을 때 강남에 전세 끼고 살 수 있을 때 그때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됐고 사실상 2025년의 상승장은 그게 트리거가 됐었거든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풀었을 때.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다 새끼고 사는 거니까 이게 내가 실제로 거주하려고 산 게 아니고 지금 저 집을 사고 싶어. 왜냐면 저 집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유동성 장세였어요. 이게.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움직인 시장입니다. 이때가. 근데 제가 보기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공급 부족의 여파랑 그로 인해서 임대차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실수요를 마련을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분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탐욕의 시장이고요. 2026년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는 이 전월세 이 대란 속에서는 이제부터는 공포의 시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 집이 없으면 어쩌지? 집값이 오를 거야 떨어질 거야 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사야지 약간 이런 느낌에서 이제는 어떠냐면 이제 나 진짜 다음번 전세 만기 때 나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애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약간 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디에서도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그냥 계속해서 정치인들이 내는 메시지 뭐 세금적인 메시지 댓글 반응도 전부 다 그런 것들이고 근데 진짜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내용은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 변화 폭이 적고 한도가 확보되기 때문에 즉 그 보금자리론 이런 거요. 해당 대출 대상 가격대의 경우 그러니까 9억 이하, 6억 이하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금리 변화 영향도 적어요. 심지어 하다못해 이런 상황인데 자 제가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이런 생각 해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주담대 금리가 오르는 거 이상으로 전월세가 오른다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영끌족은 큰일 났다 막 헤드라인도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전세를 거주하고 있거나 월세를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 집 마련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특성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주담대 금리만 보거든요. 근데 주택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제로 참여해야 되는 시장인 거예요. 주택시장은.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안 사면 현금이에요. 주식은 내가 삼성 많이 올랐어 안 사. 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랐어 안 사. 위험해 보여 안 사. 그럼 현금이에요 그냥. 근데 부동산은요 자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안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전세 또는 월세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단순히 집값만 보시는 거 말고 전월세 가격을 같이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주택담보금리 대출이 올라서 내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늘어나더라도 그거 이상으로 전세나 월세 임대료가 늘어나게 되면 내 입장에서는 나는 내 집도 아닌데 부담도 또 더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의사결정을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물러나서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도 합리적이잖아요. 매매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 전세금 올려주면서 버티는 게 유리한지 월세가 150, 200이에요. 구축 아파트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급한 마음에 저지르시기보다 이왕이면은 이 지역 내에서 집을 여러 보고 내 집 마련 하기로 하셨으면은 가성비를 꼭 따져보십시오. 제가 부디 이번 이 전월세 대란을 저희 구독자분들이 슬기롭게 헤쳐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채널이 커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저는 이제 이게 부동산 한지 10년이 넘었고 이 사이클을 계속 보잖아요. 전세 대란, 월세 대란을 여러 차례 봤어요. 역전세도 봤죠, 물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세 대란 시기라는 걸, 월세 대란 시기라는 거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 제가 너무 속상한 게 지난 사이클에서는 언론이나 뉴스나 이런 데서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대통령, 정치인들이 어떤 얘기한다, 어떤 정책을 하겠다 그런 것만 퍼나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부동산 가보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아요. 그 사람들이 저처럼 매일매일 같이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심지어 의사결정을 할 때 집을 안 사면 내가 이 시장에서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임대가 불안한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전세금 올려주는 게 싸게 먹히는 건지 월세 올려주는 게 싸게 먹히는 건지 담보대출 받아갖고 담보대출 이자 내는 게 싸게 먹히는 건지를 적어도 한 걸음 물러나서 합리적으로 비교해보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 얘기를 한 번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한 번쯤 진짜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따져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